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맘 먹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야만 해서 더 독하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칼을 갈게 된 건 다 제 남편 때문이에요. 더불어 거기에 붙어 있는 못된 인간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남편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편과 연관된 같은 여자인 시어머니 때문에도 아주 죽을 맛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표현이 좀 세기도 하지만 아주 야비한 늙은 두더지처럼 자기 아들과 자기 욕심에만 따라 이끌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피곤해 했었고요. 우리 엄만 날 낳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해서 그런지 누나들과는 달리 너무 나를 올가매는 느낌이야. 군대 갔을 때도 너무 유난이셔서 외려 더 힘들었다니까. 어머니가 시댁에 구박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 형님들은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좋은 편이잖아. 누나들이 사이가 좋긴 뭐가 좋아. 엄마한테서 벗어날 때 얼마나 좋아했는데 다들. 시집들도 안 갔으면서 저렇게 집을 나간 이유가 있어. 어머니는 그럼 형님들 독립하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 그러니 남편이 엄청 한숨을 쉬면서 한편으로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려다가도 일단 아들인 내가 엄마 옆에 남아있으니까 별말 안 했지. 우리 엄마는 다 나가고 없어도 나 혼자만 남아있으면 아무 신경 안 써. 이 말마따나 어머니는 진짜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분이셨어요. 이런 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직 결혼 안 한 아가씨들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네요. 저는 어쩌자고 결혼을 한 걸까요? 아마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는 남편이 아주 잘했어요. 제발 결혼해달라고 사정사정 했었거든요. 부탁이야. 나랑 같이 결혼해서 한번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난 우리 엄마 등살이 끌려다니며 살기 싫어. 난 장가 아니면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 당신이랑도 알콩달콩 살고 싶어. 아휴, 이 남자를 어쩌지? 결혼해줘야겠네, 진짜.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듯 이 사람도 결혼 전에는 별의별 이벤트들을 많이 해가면서 저를 기쁘게 해줬어요. 그러니 저도 결혼을 결심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약속을 받아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확실하게 분리된다는 장담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는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주신 뒤 잠시도 안심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영훈이 낳겠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한 줄 아니? 그 위로 딸들을 내가 둘이나 낳았어. 그것들 낳고 아들 못 낳는다고 네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하게 구박받았다. 아, 네, 어머니 고생스러우셨겠어요. 안 그래도 명훈 씨가 어머니를 엄청 안쓰러워해요.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요. 우리 명훈이한테 너 정말 잘해야 돼. 그런 신랑감 두 번 못 본다 너. 나는 명훈이 장가 안 보낼 생각이었어. 옆에 끼고 보기만 해도 아까운 아들인데. 하도 명훈이가 너한테 장가 간다고 해서 보낸 거야. 네네 어머니. 저 일하러 들어가야 해서 그만 전화 끊을게요. 몇 번 이렇게 성화를 들어드리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제 오산이었나 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심심하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셔서는 같이 밥을 먹자고 하셨답니다. 네? 회사 앞이시라고요? 아, 어머니, 저 점심은 여기 직원들이랑 먹기로 했는데, 아, 지하철 타고 오셨다고요? 네, 어머니. 그런데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아, 미리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못했어. 우선 나와라, 얼른. 여기 한식 잘하는 데 없냐? 아유, 나 너무 추우니까 빨리 나와. 어머니는 저렇게 늘 막무가내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셨고, 저는 한동안은 끌려다녔어요. 이런 사정을 말하면 남편은 초반에는 언제나 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죠. 엄마가 갑자기 찾아갔어? 아이씨, 당신 많이 놀랐겠다. 나한테는 이제 전화 못하고 자기한테 하나 보네.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둘게.
꼭 좀 말해줘. 아들 장가 보내놓고 허한 걸 자꾸 나한테 호소하셔. 어제도 점심시간 딱 1시간인데 어머니가 자꾸 붙들고 안 놔주셔서 못 나갔다니까. 진짜 이날 너무 곤란했던 게 그 사람 많고 정신없는 밥집에서 어머니는 본인 얘기만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낳던 날 진짜 나는 2번 죽는 줄 알았어. 옆집 할머니가 와서 그렇게 기절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뺨을 때려댔다니까. 그거 맞고 일어나고 아직도 애는 안 나왔으니 아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다. 아, 애기 낳는 거 진짜 힘든 일이네요,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너도 고생 안 하고 한 번에 아들 낳으려면, 지금부터 공들여야 돼. 명훈이도 아들 낳고 싶어 할 거야. 어머니는 다소 망측한 얘기까지 회사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직원들도 지나다니는데 아랑곳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런 거 저희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요. 역까지 같이 걸어가실래요? 아이고, 너는 얘기 좀 하려면 금방 일어나자고. 아, 뭐 이렇게 보기 바쁘냐? 내가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다들 좀 기다리라고 해. 밥은 먹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는 밥을 다 먹었는데, 지금도 늦어서 들어가 봐야 돼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이때 걸어가시는 내내 삐치셔서 말도 안 하고 지하철역 앞에서도 제 인사도 안 받고 들어가 버리셨죠. 그리고 여지없이 다음 날도 저한테 전화하셔서는 회사 앞이라고 하시고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말을 전했더니 어머니는 그날 밤에 서럽다고 며느리가 아들 뺏어갔다고 울면서 전화하셨어요. 믿어지시나요?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우리 명훈이 그렇게 힘들게 나와가지고 장가를 보낸 건지, 응? 딸년들도 오지게 말 안 듣고 나가고 나한테 남은 희망은 우리 명훈이 하나뿐인데 집 사주고 아들 뺏기고 아유 너무 서러워 죽겠다 진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은 거예요. 제가 쩔쩔매면서 자기 엄마 전화를 1시간 넘게 받고 있는데도 피곤하다며 자로 들어가더라고요. 자기야, 저기 엄마랑은 잘 해결해. 난 도저히 엄마 통화 못 들어주겠어. 더 못 듣겠으면 그냥 듣다가 말고 끊어버려. 아니, 그래도 돼. 말은 저렇게 하지만 본인은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계속 들어드리고 착한 며느리 역할 한답시고 주말에도 쫓아가고 남편은 옆에서 남일 보듯이 저를 냅두더라고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 아니, 그렇게 받아주다 보면 나처럼 못 벗어나. 엄마 전화 그냥 받지 마. 어떻게 그래. 아, 어머니는 집도 절도 다 해줬더니 아들 부부 자기 외면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자기도 좀 어떻게 해봐. 아, 내가 왜 그렇게 해. 아, 어떻게 엄마한테서 벗어났는데 그냥 나랑 똑같이 엄마 연락 받지 마. 아, 나는 엄마가 징징거려도 그냥 무시한다니까? 이 말은 제가 남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 말을 무시한다고 넘겼다가 사사건건 자잘하게 간섭을 받게 됐지 뭐예요. 게다가 어머니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저에게 계속해서 아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친구에게 상담했는데 대부분을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한데 니네 시어머니 정말 별로인 것 같다. 내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그런 시어머니 만난 애들은 평생 그러고 살던지 아니면 중간치 정신 차리고 갈 길 가더라. 뭔 말인지 알아? 정신을 어떻게 차린다는 거야? 아, 시어머니가 저렇게 붙들고 안 놔주는데? 아휴, 너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확장 못하면 답이 없다. 솔직히 네가 시어머니 말 들어줘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울고불고 하든지 냅두라고. 네 남편도 그러라고 하잖아. 남편이 막아주던지 안 막아주면 너라도 성 그어야지.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이혼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나라면 그런 시어머니랑 매일 마주보고 못 살아. 숨 막혀서. 친구가 이때 꺼낸 이혼이란 단어는 저에게 너무 낯설고 무섭게 들렸어요. 나, 나 이혼 못해. 이혼할 수 없어. 지금 환경이 바뀌는 것도 싫고, 우리 엄마 아빠도 어릴 때 이혼하셔서 나 평생 힘들게 살았어.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 그러자 친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맘 안다는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야 알지. 근데 너희 부모님이 너를 생각하며 계속 불행하게 싸우면서 지내셨어도 힘들지 않을까? 우리 엄마가 참고 산 케이스인데, 그래서 결혼이라면 지긋지긋해야 하잖아. 그리고 너네는 애기도 없잖아. 남편이 적극적으로 말려주지 않는 데다가 너가 너무 힘들면 생각해보라는 거야. 암만 그래도 나 이혼은 절대 안 돼. 남편이랑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 친구는 더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헌데 이후로 이어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일인 양 슬쩍 빠지는 남편 모습에 많이 실망스러웠답니다. 나중에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산부인과도 열심히 다녔는데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주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나 산부인과 갈 건데 같이 가줘야 돼. 남편도 가서 들어야 할 얘기가 있고 혼자 가기도 싫어. 기분도 이상하단 말이야. 아, 근데 그렇게 서두를 거 있어? 아, 우리 아직 둘 다 30대잖아. 아, 주변에 형들 보니까 40대 넘어도 애기들 잘만 갔던데. 우리 그냥 우리 둘끼리 신혼 즐기면 되잖아. 내가 그러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여자는 일정 시기 넘으면 애기 잘 생기지도 않고 지키기도 힘들어. 당신도 안전한 거 아니야. 더 있으면 애기 갖고 싶어도 못 갖는다고. 저도 많이 날카로워져서 이렇게 항의했으나 남편은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아, 나는 아직 안 가고 싶어. 나도 그런 데 가서 검사 받는 거 불쾌하고 기분이 이상해. 정이 신경 쓰이면 자기는 다녀와. 아, 그렇게 급할 거 없다니까. 생각보다 남편은 너무 관심이 없어 보였고 저도 점점 이 결혼 생활에 대해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나만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여러 가지 문제에 노력해야 되는 걸까요? 시어머니 문제도 임신 출산 문제도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럴 때 이혼을 저도 모르게 떠올려 보면 남편은 그걸 눈치챈 건지 아주 기막힌 타이밍으로 잘해줬어요. 짜잔! 우리 오늘 호텔 레스토랑 가서 분위기 좋게 식사도 하고 근처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기분 좀 내고 오자. 아, 평소에 잘해.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카드 결제하듯이 다 몰아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이지 남편은 얼마간 저를 서운하게 했다가 다시 저렇게 확 기력을 쏟아서 잘해준다든가 그런 강약 조절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부탁하지도 않은 선물들을 훅훅 안겨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무렵 때는 저도 너무 힘들고 지쳐서 어머니 연락을 안 받다시피 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로부터 장문의 문자는 매일같이 오고 있었죠. 제가 대답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때 남편이 가방을 하나 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못했지만 그래도 고마워. 우리 엄마 성화 다 받아줘서. 내가 봐도 우리 엄마 장난 아니거든. 누나들도 못하는 걸 자기가 받아주니까 얼마나 황송한지 몰라. 이 말을 들으니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서 눈물을 흘리고 바보같이 어머니 연락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악순환을 살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저에게 불행이라는 녀석이 아주 슬슬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얼마나 선택을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냐는 듯 그렇게 슥슥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본래 제 남편은 신혼 초부터 엄청 자유로운 영혼처럼 다니긴 했어요. 이번에도 야근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중간에 어중간하게 차 끊기면 대리 부르기 그러니까 아예 이번엔 부장님이랑 밖에서 모텔 잡고 자고 오려고. 당신은 먼저 자. 저도 초반엔 뭘 잘 몰라서 그러려니 했지만 갈수록 이렇게 외박하는 날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집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안 자고 기다렸다가 술에 떡이 되어서 들어온 남편을 지켜봤고 이때가 아마 결혼한 지 한 9개월쯤 됐을 거예요. 몰래 핸드폰을 열었는데 저희 남편은 통화 녹음이 되거든요. 통화 내역 모르는 핸드폰 번호가 있길래 한번 조용히 들여다봤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그래서 언제 또 우리 가게 올 거야? 다음에는 가게 말고 밖에서 보자, 응? 그래, 나도 우리 이쁜이 보러 또 가야지. 다음에는 부장님 빼고 혼자 갈게. 근데 이쁜이 진짜 밖에서도 나 만나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저분한 대화가 오갔고 진짜 숨을 훅 들이마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얼른 제 핸드폰으로 이런 내역을 옮겨서 보내던지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냥 듣고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을 깨우려다가 말은 못하고 혼자 머릿속으로 괴로워하며 얼마간 남편의 동향을 살폈어요. 그런데 와, 이 인간 정말 대단한 게요. 크리스마스에도 외박할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어, 회사가 진짜 한시도 날 놓아줄 줄을 모른다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에도 1박으로 여지없이 일하러 가야 돼. 당신 너무 적적하게 보내지 말고 내가 중간중간 전화할게. 또 우리 엄마 전화 오면 진짜 받지 마. 어? 괜찮다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일순간 너무 슬퍼져서 참지 않고 남편에게 곧장 터뜨렸어요. 그리고 저는 순진하게도 남편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진짜 회사 일 때문에 가는 거 맞아? 그럼 당장 부장님 번호 나한테 줘봐. 내가 전화해서 여쭤볼 테니까. 어?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무섭게?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남편 진짜 회사 일로 이날 쉬는 거 맞냐고 물어보게? 나 솔직히 마음이 별로 안 놓여. 당신 왜 그렇게 요즘 밖으로 돌고 안 들어와? 부장님께 그냥 물어보면 끝이잖아. 빨리 나한테 핸드폰 줘봐. 그런데 남편은 아주 기이할 정도로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진짜 웃긴다. 이런 걸로 전화한다고? 내가 얼마나 개망신 당할지 상상도 못하나 보다. 똑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왜 그래? 부장님이 맞다고 확인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입지는 회사에서 뭐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지. 제가 그 전에 봐둔 내역이 없었으면 넘어갈 뻔 했다니까요. 약간 당황했다가 다시 곧장 따졌죠. 당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는 것 같지? 나 이미 알고 있어. 아무리 신혼이라지만 아니 신혼이라서 그런 거야. 남들은 신혼이라면 더 깨가 쏟아지고 붙어있는데 당신 대체 나랑 뭐 때문에 결혼했어? 뭐 때문에 그렇게 말이 장황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결국 저는 안 참고 남편에게 오픈해버렸고 생각해보면 이때 너무 일찍 증거를 오픈해버린 것 같아요. 누구긴 누구야. 그 술집의 미영이 그 여자랑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기로 한 거 아니고? 어떻게 당신은 신혼의 아내한테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어? 남편은 이때 얼굴 언저리가 엄청 빨개지더니 마구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의 남편을 처음 봤어요. 와이씨, 너 뭐야? 뭐 하는 애야? 왜 남의 핸드폰을 보고 그래? 어? 그거, 그리고 나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던 남편은 나중 돼서야 자기 편한 쪽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때 하도 부장님이 부추겨서 간 것뿐이야. 그러면서 우리 부장님은 애가 둘인데 거기서 어중간하게 우리한테 막 윽박 지르잖아. 부장님은 머리 아파하고 나는 그거 좀 덮어보려고 그 술집 여자 좀 달래보려고 그렇게 말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빠져나가니 저도 그 통화 내용 말고는 특별히 뭐 가진 게 없다 보니 더 밀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남편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진짜 실망이다. 그렇게 나를 의심하면서 어떻게 살래?
이게 무슨 결혼한 부부야? 뭐? 신혼의 아내한테? 난 밖에서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의심이나 하고 나 진짜 답답해서 삶의 보람이 하나도 없다. 뭐로 결혼했나 싶어. 그러면서 점점 제가 두려워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봐도 당신이랑 나는 서로 같은 길 가기 힘들 것 같다. 저번에 그랬지? 어떻게든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지만 난 아직 갖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기도 싫고 애 아빠 될 자신도 없어. 그런 상태로 애가 태어나는 건 죄야. 뭐라고?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잘못한 건 당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일이야? 남편은 이때 뭐랄까 말 나온 김에 잘 되었다는 어투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거 어때? 그것도 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 서로 더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보는 거지. 난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 아무튼 생각해보고 내 개인정보는 더 이상 그렇게 몰래 보지 말아주라. 솔직히 당신 무서워. 이러면서 냅다 나가버린 남편을 보고 저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울면서 제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저렇게 당당한 것일까요? 게다가 저는 어느 하나 뚜렷하게 기댈 곳도 없었고 그냥 바보같이 남편의 뜻에 맞춰서 조용히 참고 있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 달에도 임신은 안 되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러고 남편은 더더욱 저랑 연락이 잘 안 되었고 아예 대놓고 외박하고 따로 돌더라고요. 저도 바보같이 어머니에게 이런 사정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자 했는데요. 진짜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뭐라고? 아니, 명훈이가 술집을 드나들어?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 지 애비는 옛날에 기집질 좀 해서 내 속 썩였지만 명훈이는 내 피가 있지 않냐. 좌우지간 절대 그럴 놈 아니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하지만 제가 증거로 다 들었어요. 그 뒤로 집도 잘 안 들어오고 이혼하재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어머니? 아휴, 어떡하냐, 진짜. 어머니는 이때 아들 부부가 이혼할까봐 걱정하시는 듯 했지만 역시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요. 글쎄 얼마 뒤에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명훈이 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라고 본다. 너 그렇게 힘들고 어쩌고 하면 계속 둘이 붙어 있을 필요가 뭐 있니? 생각 들었을 때 빨리 칼날라 서는 게 낫지 않겠어? 둘 다 젊지 않냐, 니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 왜 갑자기 어머니까지 이러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물쭈물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전 며칠이 지나서 드디어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절대 몰랐으면 좋았을 그 술집에 다니는 정미영이라는 여자애, 저보다 11살 어린애였는데요. 걔가 글쎄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해왔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저 좀 만나 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실까요? 오빠 대신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세상에 집을 비우다시피 해서 거의 얼굴 볼 일이 없는 남편 대신 상간녀 입장인 저 기집애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다니요. 저는 이 연락을 받았을 무렵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무렵 남편은 소소하게 사고를 쳐서 집으로 연락이 오던 와중에 정작 본인이랑은 볼 수 없어서 저만 속 터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상간녀가 알아서 우리 집으로 찾아오다니요. 우선 저는 밖에서 보도록 했고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이런 사례들을 알아보고 갔죠. 만나보니 아주 발랑 까진 여자애더군요. 오빠가 저 가게 그만두는 거 도와줬고 저한텐 진짜 큰 은인이에요. 그리고 오빠랑 저랑 아기도 갖고 싶어하고 결혼하고 싶대요. 사실 오늘 여기 나온 거 오빠가 엄청 말렸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요. 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쪽한테 그런 사정을 일일이 다 말해야 돼? 아가씨 이러는 거 집에서 알고 있어?
어린 나이에 이상한 데서 일하고 유부남 잡아서 이러고 있는 거 집에서 아냐고. 어머, 그렇게 저한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오빠 지금 올 텐데. 더 비참한 꼴 당하고 싶으세요?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남편은 그 자리에 나타나서 저랑 한번 어색하게 눈 맞춤을 하더니 곧장 저 여자의 옆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집애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저를 아래로 깔아보면서 씩 웃더군요. 결혼 생활 그리 길지도 않다면서요. 그리고 오빠가 내내 너무 싫다고 살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이제 상황이 좀 파악되셨을 테니까 속도 좀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부인하고 아니라고 난리를 치던 남편이 이젠 저한테 바로 직통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늦게 말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나는 미영이랑 살고 싶어. 와, 아니라고. 무슨 부장님이 찝쩍대고 어쩌고 떼어내려고 했다는 건 뭐야? 그땐 엄청 술집 여자 더러운 것처럼 취급했잖아. 저는 일부러 들으라고 자극하면서 말했고 여기에 바로 바싹 약이 오른 이 여자애는 눈치채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정말 취해서 못 봐주겠네. 뭐 이길 게 없으니까 그렇게 나를 깎아내려야 성이 풀리겠어요? 그만 버티고 그냥 이혼하세요. 아니면 나가 죽단지. 왜 그렇게 붙어있어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기집애도 보통 바닥에 구른 애가 아니라서 그런지 말 꽤나 험하게 하고 엄청 뻔뻔하더라고요. 거기 바싹 붙어있는 남편을 보니 도저히 제가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한심한 인신공격밖에 없었답니다. 다시 생각해도 한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어디서 굴러먹던 게 너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천년만년 살 것 같아? 나도 그럴 줄 알고 결혼한 거야. 너 웃기지 마 진짜. 나이도 어린 게 겁나지도 않니? 당신은 이딴 거랑 굴러먹으면서 무섭지도 않아? 아주 병이 득실거릴 텐데.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머리가 한번 세차게 흔들렸어요. 남편은 처음에 여기 들어오는 것도 멋쩍어서 쭈뼛쭈뼛 들어왔던 주제. 저 말 한마디에 확 열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 상간요, 어린 술집 여자애를 지킨다는 대단한 정의심에 불타서 제 얼굴을 지 멋대로 손대버린 거예요. 입 안 다물어? 니까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애야. 좋게 끝내주려고 했더니 계속 그렇게 입으로 매 벌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제 발로 걸어 나가.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 상황만 보면 누가 보면 제가 무슨 평온히 잘 지내는 커플 돈이라도 떼먹고 사기치는 여자 같지 않나요? 정작 신혼 초부터 허세 들려서 여기저기 빚 얹고 다니고 있던 남편에 대해 이제서 알게 된 건 저인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 불나비 같은 것들한테 뭔가 더 말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겠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이 여자에게 더 뭐라고 하거나 손댈까봐 신경이 쓰였는지 바로 일으켜 세워서 안고 나가지 뭐해요. 저만 비참하게 남아서 그 카페 안에 남아있던 많은 이들이 눈짓을 받았어요. 그러고 저는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친정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빠, 나 결혼이 재미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해도 될까? 딸,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김서방이랑 뭐가 안 좋아? 재미없어서 이혼한다니,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는 일하다 말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는지 목소리가 막 둥둥 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평소 아빠의 허둥지둥한 모습들이 상상되어 저는 억지로 울음을 삼켰어요. 남자 홀몸으로 이혼하고 나를 이렇게 키워서 서울로 보내주었는데 그런 딸이 이혼하고 돌아오면 우리 아빠가 얼마나 우울할까요? 꾹 참고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 아픈 거 괜찮아? 나 그냥 농담한 거야. 병원 꾸준히 가고 있지? 나이 70이 넘어서 이제 다 조심해야 되잖아. 아이고, 너 진짜 그런 장난 두 번 다시 치지 마라.
아빠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 노인네들 그렇게 놀리면 못 쓴다. 아빠는 어지간히 놀라셨는지 연신 숨을 내쉬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정을 알면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면서 아빠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어요. 저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상황을 말하지 못하고 열심히 바람과 외도, 불륜 등에 관련된 사례들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앞만 봐도 저에게 그다지 득될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혼을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 이런 상태로 어느새 시간이 1년이 더 갔어요. 집은 이미 남편 명의로 살고 있었고 그 인간은 그년이랑 살림을 차렸고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 버티는 수는 있었는데요. 진짜 왜 저러고 살았을까요? 그 시간 동안 멍하게 기다리고 참기만 한 게 아니고요. 그 기집애한테 문자로 괴롭힘까지 당했는데 말이에요. 몇 개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대체 언제 이혼해 주실 거예요? 보니까 저 상간녀라고 씌워서 엿먹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 그런 거 겁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 나이만 먹고 애도 없는데 사랑도 없는 결혼을 왜 유지하려는 거예요? 참 비참하네요. 나 같으면 진짜 그러고 사느니 죽겠다, 정말. 저는 처음에 이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뒤에서 숨어 있는 남편이 너무 비열하게 느껴져서 같이 막 따지는 문자를 보냈어요. 겁도 없이 이런 문자 당당하게 보내놓고 너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증거 다 모아서 고소하고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좋은 말 할 때 입 닥치고 꺼져. 어머,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겠네. 싫은데요? 우리 오빠랑 행복하게 신혼놀이 하는 거 매일매일 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니까 눈치가 있으면 언니나 좀 꺼져주세요. 그러면서 이 기집애는 정말 악랄하게 한 달에 2번 정도 꼭 저한테 이상한 문자들을 보내더라고요. 저렇게 윽박 지르던 것과 달리 지도 캥기는 게 있었는지 사진 같은 건 안 보냈고요. 그냥 헤어져 달라는 문자를 계속 보냈어요. 그러던 차 그렇게 저한테 집착하고 못 살게 굴던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찾아오셨지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게요? 그래 저기 너 이 집에서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니? 어? 너 이거 정신병이야. 병원 가봐야 되겠더라. 어? 네 친정 아빠한테는 내가 연락하는 게 좋겠냐? 아니 갑자기 오셔서 대체 그게 무슨 어머니 눈에는 제가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진짜 뭔가 걱정되고 무서워 죽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혀를 쯧쯧 차시지 뭐예요. 아니 그럼 뭐냐? 솔직히 명훈이. 그래 명훈이도 좀 잘못이 있긴 하지. 너를 정리하고 만났어야 했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네가 그렇게 악을 쓰고 안 비켜준다면서 그 미영이가 지금 우리 집 드나들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 둘 다 아주 힘들어 죽으려고 해. 아, 왜 그렇게 그 둘을 못 살게 구냐, 너는. 저는 일순간 공포심이 들었던 게 이쯤 되니까 누구 잘못인지도 헷갈리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면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인 제 탓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너 그렇게 사람이 고지식하고 지밖에 모르면 안 돼. 결혼이야 네가 먼저 했다지만 아니면 갈라설 수도 있는 거지. 어? 아 너랑 명훈이 사이에 새끼가 있기라냐. 뭐라냐? 어? 미영이 말로 명훈이 그 녀석이 내가 걱정할까 봐 말을 못 했다더라. 결혼 생활 내내 지옥이었다던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혐오스러워지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딴 것들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그래요. 제 잘못이 맞더라고요. 오기로 이런 집을 붙들고 있어 봤자 이런 흉물스러운 멍청이 취급이나 당할 뿐이었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막판에 이렇게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답니다. 그 죄를 진짜 어찌하시려고요. 아무것도 없이 시집 오는 걸 나는 우리 명훈이한테 잘해주라고 허락해 준 건데.
사실 나도 너 마음에 어지간히 안 들었어. 응? 애가 무뚝뚝하고 살갑지도 않고 지금 미영이는 그렇게 살갑고 이쁘게 굴면서 잘한다. 명훈이도 얼굴이 훌쩍 폈어. 너 명훈이 얼굴 보고 지낸 지 얼마 됐냐? 그게 무슨 남편 짤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머저리처럼 못되게 굴 거야? 저는 이때 한숨을 푹푹 쉬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달 안으로 다 정리하고 나갈게요. 그니까 나가주세요.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된 바에 어머니도 뭣도 아니니까 저는 무조건 격하게 손짓을 하면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달고 그 끔찍한 이혼을 결국 해내게 됐답니다. 이혼하고 법원을 드나드는 동안에도 남편과 그 기집애는 팔짱을 끼고 같이 다녔고요. 저도 참 그렇게 세상 다정한 남자인지 그때 옆으로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이후로 아빠에게는 한참 뒤에 오픈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빠가 이때 우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빠한테 이렇게 늦게 말하냐. 네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냐. 아빤 그걸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다. 이놈의 김사방 새끼를 그냥. 아빠, 이미 이혼한 지 몇 달 됐어요.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갈 테니까 나 진짜 괜찮아. 잘 살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아빠가 주방에서 쓱 돌아선 채로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끼시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저보다 아빠에게 우울감이 더 심하게 찾아온 거로 이것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예전에 직장 동료가 해준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가 연세가 많으신데도 하도 아버지가 사고치고 속썩여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러다가 치매가 오셨어요. 누나들이랑 나랑 지금 번갈아 가면서 돌보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다고 요양원 보내드리기엔 그것대로 짠하고 그러다가 정말 엄마 돌아가시면 얼마나 후회할까 싶어요. 인생 진짜 잔인해요. 그러니 저는 아빠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애써 시간을 보내고 나가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 모든 산통을 깨트린 일이 있었답니다. 이때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처음에 누군가 했는데 받고 나서 알게 됐어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예요, 미영이. 잘 지내셨죠? 누구? 아, 세상에.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디라고 전화를 걸어? 저 전화번호 바꿔서 전화해 본 건데 역시 그 전에 차단해 두셨던 거 맞네요. 어쩐지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시더라니. 돌았어? 무슨 정신으로 나한테 연락하고 난리야? 이혼한다고 별 주접을 떨 때는 언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 말을 하는데도 저는 막 턱이 떨리고 이가 따다닥 부딪히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진짜 정신병자가 누구인지 이 인간들은 진짜 모르나 봐요. 끔찍한 피해를 입혀놓고도 어떻게 가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을까요? 심지어 전화만 건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앞에 찾아올지 뭐예요. 그건 어머니 아니면 남편이 알려줬을 텐데 말이에요.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저 드릴 선물이 있거든요. 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나오셔야 해요. 바빠서 얼른 가봐야 하거든요. 뭐야? 너 진짜 가만 안 둬? 너 거기서 딱 기다려, 이 미친 거사. 저는 이때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회사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다가 잠깐 멈춰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피가 말라서 화병으로 죽기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우선은 숨을 고른 뒤 인연한테 할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찬찬히 내려갔죠. 회사 로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아주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나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어머, 생각보다 말짱하고 좋은 회사 다니네요. 그러게 이혼하고 얼굴 너무 좋아 보인다.
진짜 그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접 떨지 말고 여기 왜 온 거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여기서 쫓아내기 전에. 아, 참 성질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다가 우리 오빠한테 얻어맞아 놓고 여전히 맷집 좋으신가 봐요. 됐고, 이거부터 얼른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그 기집애는 저한테 웬 봉투 하나를 내밀은 거예요. 제가 안 꺼내볼 것 같았는지 이미 슬쩍 꺼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그 안에 들어있던 것은 무려 청첩장인 거예요. 이걸 꺼내본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퍽 쏟아져 나왔어요. 와, 이걸 주겠다고 정성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왔어? 별 또라이를 다 보겠네, 진짜. 보세요. 어머니랑 셋이서 패밀리샷도 찍었고, 오빠 살 붙은 거 보이죠? 얼굴이 완전 폈어요. 우리 이제 곧 식 올리거든요. 날짜 확인해 보시고, 이날 꼭 축하해주러 오세요. 전 이때 곧장 이 기집애 얼굴에 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대고 물었어요. 이혼해줬잖아. 니들끼리 살라고 꺼져줬잖아.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결혼하고 임신 출산하고 애 돌잔치에 학교 가는 것까지 나한테 보고할래? 나한테 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래? 진짜 돌아버린 거 아니야, 너? 그러자 얼굴을 쓱 빼더니 눈은 굳어있고 입만 귀까지 찢어져 가며 억지 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뱉는 말에 저는 정신이 훅 들었어요. 뭔가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와, 저는 이렇게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멋도 아닌 여자한테 그딴 말 들었던 게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오빤 정말 짐승 같은 여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정말 그쪽 제대로 엿먹여주고 싶어요. 진짜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널 참아줘야 되겠니? 여기까지 뱉고 저는 더 말이 안 나와서 이제 눈물이 막 솟으려고 하더군요. 게다가 나한테 사과도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더라? 어? 여기저기 굴러먹어? 진짜 어이없는 미친 아줌마 같으니라고. 다물고 그날 우리 결혼식 와서 본인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그 드럼통 같은 몸통에 얼굴 주름 그득해가지고 나한테 그딴 말들 했던 거. 정말 이 기집애는 밑도 끝도 없이 인신공격을 해야겠고 저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런 말까지 할 이유는 없었지만 이 말 못하고 내보내면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았어요. 다시 이 기집애를 보고 살 이유도 없고 연락은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골로 보내버릴 생각으로 그간 차마 건네지 않았던 말을 다 모아서 전했답니다. 그래, 너무너무 축하해. 결혼 꼭 하고 청첩장까지 주러 왔는데 나는 못 가겠다. 사기 전과 시범인 놈 얼굴을 또 들여다볼 일이 없거든. 그러자 이 기집애가 아주 눈을 우습게 뜨면서 저를 가짠치도 않게 쳐다보더라고요. 뭐라고요? 정신승리 진짜 끝내주네 아주. 진짜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렸나 봐. 뭘 먹어야 사람이 저렇게 추하게 늙지? 진짠데? 진짜야. 진짜다 너. 그런 것도 모르고 결혼하는구나? 이제 누가 더 불쌍하고 누가 더 바닥을 기는 꼴이 될지 재밌어지겠다. 하긴 모르니까 결혼하겠지. 그러고는 확 돌아서는 저를 제 옷자락을 휘어잡으면서 인연이 붙잡더라고요. 나랑 무슨 좋은 인연 있어서 계속 보려고 자꾸 말을 그렇게 끌어? 야, 이 아줌마야. 할 말 있으면 지금 똑바로 해. 뭐? 누가 사기가 어째? 사기는 아줌마가 쳤겠지. 이 미친 아줌마야. 이혼 안 해주고 더럽고 추하게 버텼던 게 누구더라? 정신 승리를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왜? 그렇게 막 굴러먹던 너도 네가 결혼하고 가정이라는 거 꾸려보려고 하니까 겁나지? 사기 정관이 시범이니 어쩌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무섭지? 이제 보니 나는 너한테 고마워해야겠어. 너 덕분에 쓰레기 잘 치우고 홀몸 됐으니까. 이러니 이 기집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찝찝한 소리라서 그런지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지금 똑바로 말해.
네 손으로 확인해봐. 여기저기 횡령하고 돈 꾸고 사기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도 그 인간이랑 너랑 만나는 거 알고 뒷조사할 때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네 말 맞다나 내가 진짜 등신이긴 했다. 그런 거 알고도 쓰레기 못 버리고 껴안고 있었으니까. 진짜 이 말 하면서 저도 느꼈어요. 사실 집 앞으로 날아온 우편물들도 몇 개 있었고, 결혼 전에도 돈 관련해서 허세가 있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혐의가 있었고, 전과가 있는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수상한 우편물들 몇 가지 뜯어보다가 알아보게 됐고, 어머니나 남편이나 둘 다 연락이 안 되니 묻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물어본들 그들이 뭐 순순히 말이라도 해주었을까요? 그렇게 속으로 꾹꾹 참고 있다가 어머니까지 나서서 뭐 잘났다고 이혼하라고 지들이 저렇게 나오니 그냥 어찌어찌 이혼하게 됐죠. 새삼 그 사실에 대해서 개운하다거나 잘됐다거나 하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불행의 씨앗은 저쪽으로 넘어간 셈이 되었더군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아주 미세하게 겁을 먹은 눈치이긴 했어요.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우리 오빠가 뭐 사기? 택도 없이 좋은 신혼집이나 예물이라던가 뭐든 해준 거 없는지 알아보기나 해봐. 그런 거 갖출 능력이 안 되니까 나도 집 정리할 때 그 인간 빈털털이라서 깜짝 놀랐다. 처음엔 그냥 나 안 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빈 많던데? 제 말에 점점 눈이 커지고 동공이 흔들리던 그녀는 입이 완전 비뚤어지고 어그러져 있었어요.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너도 복이 있는가 보다. 혹시 애라도 생긴 건가? 너 그렇게 나한테 나이 많아서 임신 못할 거라고 약 올렸지? 그래, 너는 젊고 건강해서 임신이라도 했니? 어떡하냐? 사기꾼 새끼 애를 뱄으면 그만한 저주도 없는데. 그런데 이 말에 이 기집애는 얼굴을 팍 찡그리더니 서둘러서 제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저는 한참 그 자리에 남아 씩씩거리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다가 암만 생각해도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보니 내가 이렇게 쥐죽은 듯 살 게 아니고 떠밀리듯 이혼당한 걸 그렇게 억울하게 여길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밀려왔는지 몰라도 이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거진 1년 정도 만에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몇 번을 안 받다가 저도 문자를 하나 남겨두었답니다. 그 사람 결혼한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 전에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중요한 얘기 해드리려고요. 모르고 장가 보내시면 귀한 아들 앞길 다 망칠걸요? 보는 대로 전화 주세요. 그러니 이 문자 보낸 지 5분 만에 전화가 곧장 걸려왔고 앞서 그 정미영 기집애를 만났던 제 반응처럼 어머니는 저한테 욕부터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딱 자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실 게 아닌데 진정 좀 해보세요. 우선 아들 새장가 보내셔서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보아하니 손주인지 손녀도 보실 것 같은데 겹경사네요. 근데 이 사람 전과가 상당한데 그거 예비 며느리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려줬어요. 뭐? 너 어디야 지금? 당장 내가 쫓아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너 뭐? 전과가 어쩌고 어째? 전까지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럼? 사기치고 돈 빌려도 안 갚고 지저분하게 연루되어 있던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혼할 때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대시더니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서 재혼을 한대요? 네 목소리 듣기 싫으니까 끊어. 한 번만 더 연락해봐 너.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안 들으면 후회하실 텐데. 할 얘기 빨리 하고 꺼져. 뭔데? 이때 저는 침을 한번 크게 꿀꺽 삼키고 말했어요. 앞만 봐도 어머니는 모르실 것 같은 분위기였고 이걸 전달하는 게 제 입장이라는 게 왜 그렇게 쾌감이 느껴지던지요. 어머니 새로 들이실 그 예비 며느리 어디서 굴러먹던 애인지 모르시죠? 듣기로는 어디 얌전한 회사 여직원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전 얼굴도 모르는 이전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기집질을 하셨다면서요?
아들도 기집질하다가 좋아온 여자애랍니다. 모르셨죠? 뭐? 기집질? 술집에서 이놈 저놈 굴러먹고 붙어먹던 이쁘장한 여자애가 어머니 며느리로 들어와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애기까지 생겼네요. 그거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명훈이 애인지 아니면 아직도 몰래 거기서 일하고 얻어온 애일지 누가 아나요? 유전자 검사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성질에? 그 뒤로 어머니는 뭐라 뭐라 허우적거리면서 말 비슷한 소리를 내고는 있었지만 그 태도를 보아하니 역시 둘이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시더군요. 저는 양쪽으로 아직도 서로들 존재를 몰랐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치부 하나 오픈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주제들끼리 뭐가 잘나서 저란 사람 하나 엿먹이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던 걸까요? 저도 쫓겨내듯 이혼은 했지만 새삼 이때 되씹어 보면서 생각하니 비로소 제 상황이 정리가 된 듯 했어요. 누가 뭔가 나서서 정리해주는 느낌. 네 잘못 아니고 쟤네들이 쓰레기잖아. 저런 것들하고 엮이지 않아도 잘 됐어 하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그렇게 치고만 빠져서 이후로 번호를 바꿔버렸답니다. 그 둘의 근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미영 년은 한눈에 봐도 아주 정신이 약해 빠져 보이는 게 남편이 빈털터리 사기꾼인 거 알고도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 승질과 그 집착과 결벽증에 술집서 굴러먹던 어린 며느리 드릴 일은 더더욱 없을 테고요. 제 발로 불지르려고 들어온 불나비 같은 인생을 그렇게 뒤늦게 엿먹인 뒤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직장도 이번에 큰 결심하고 옮겼고요. 내년부터는 친정아빠를 모시고 함께 살 계획입니다. 둘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공연도 보고 시간을 내서 되도록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면서 부녀간 불행했던 옛날 기억들 그리고 현재에 이르는 많은 상황들을 지워갈 예정이에요. 그럼 모두들 평안하시고 건강히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으로 가슴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40이 되는데 아마 여기 사연 애청자 분들보다는 나이가 어릴 거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인생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건 딱히 나이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 인생은 몹시 고되고 힘든 것 같네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감내해 왔던 것들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솔직히 여기 시어머니들이 무척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쓰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그냥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저런 시어머니도 있나 보다 하고요. 저의 모든 스트레스와 악감정에 있어 근원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랍니다. 정말 아주 단연코 아주 자신 있게 그게 맞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들으면 우리 어머니는 또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무슨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냐며 욕을 하시겠지만 사실인데 어쩌겠어요. 맨날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라 이젠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 요즘 세대는 안 봐도 유튜브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야, 세상에 너 같은 복받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어? 세상 천지에 부모도 없어, 뭣도 없어, 돈도 없어. 네 주제에 이런 집에 시집와서 이런 집에 살면 감지덕지한 줄 알아야지. 니까짓게 이런 집에 그렇게 훤칠한 서방 만나서 살면 납죽 엎드려서 땅바닥에서 고개를 쳐들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야. 뭘 알기나 알아, 니가? 맨날 이 레파토리가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듣다 지겨워서 어머니 몰래 한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저런 소리를 일일이 듣고 살아내다 보면 저는 곧 정신병에 걸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결혼한 이래 저를 괴롭혀온 시간은 무려 10년이에요, 10년. 이게 사람을 얼마나 피말리고 좀먹는 시간인지 아시겠나요? 초등학생 아이가 대학생이 될 만한 시간이고 하여간 금수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망할 놈의 시집살이는
10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노망 들어감과 동시에 더 깊고 지독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제가 잘못한 것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맨날 그 잘난 입으로 눈을 치켜뜨고 하는 말을 예로 들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도 없이 몸만 갖고 시집 온 것.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뭐 저라고 돈 없이 시집을 오고 싶었겠나요? 전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의 나이가 꽤 많은 편이었고 예비 시댁이었을 당시만 해도 결혼 얘기를 물고 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때 남편도 아주 온순하게 저를 꼬여냈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다니까 몸만 와. 우리 엄마랑 아버지 그리고 누나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다들 이렇게 어린 막내 꼬맹이를 며느리로 본다고 엄청 기대들을 하고 있다고. 다들 너희 부모님 대신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우리 결혼하자. 응? 이때 저는 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어 아주 마음이 침체되어 있던 때였답니다. 상황이 참으로 기구했던 게 뭐냐면요. 두 분은 지방에 있는 친척 어른 장례식에 다녀오시던 길이었어요. 그것도 새벽녘에 아빠는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셔야 하니까 눈을 부벼가면서 힘겹게 올라오고 계시던 중이었죠. 그런데 화물차부터 추돌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미친 듯이 울고 있는 저를 고모들이며 외삼촌, 작은아빠, 큰아빠 등 많은 어른들이 오셔서 달래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랑 사귀고 있었던 때라 당연히 남편도 왔고 그 바로 위에 누나였던 지금의 셋째 시누이도 같이 따라왔답니다. 이때 제 손을 잡아주면서 셋째 시누이가 얼마나 힘이 되는 위로를 해주었는지 몰라요. 전 당시에 모든 게 무너져 버린 느낌이었기에 시누이의 말에 울컥해서 얼싸안고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민지 씨, 힘내요. 두 분 그렇게 힘들게 가지 않으셨을 거야. 사람마다 다 정해진 수완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 분은 그만큼 살다 가신 거라고 생각해, 응? 세상 살면서 많은 힘든 일이 있고 부모님과의 이별은 누구나 겪는 거야. 그걸 민지 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당겨서 겪게 된 거고, 우리 힘내보자, 응?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말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가슴이 북받쳐 오르던지 그때 거의 새벽녘까지 계속 울고 기절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서울로 올라와 버려서 엄마 아빠와 멀어지고 난 뒤 이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자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겹게 장례식을 치르고 마음을 추스르기까지도 시간이 한참 걸렸던 저에게 남편은 불쑥 몇 달 안 되어서 프로포즈를 해온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니까 더 마음이 급해졌다나요? 민지 너를 이렇게 혼자 둘 수가 없어. 계속 혼자 방에서 울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나도 잠이 안 오더라고. 내가 민지의 가족이 돼줄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들 같은 생각이야. 이럴수록 혼자 있으면 안 돼.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 하여간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던지 그러니 지 누나부터 해서 그렇게 저에게 귀에 달디단 위로를 건네면서 결혼으로 쓱 넘어가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우리는 식을 올렸고 혼주 자리에는 큰아빠와 큰엄마가 대신 서주셨어요. 그때도 두 분을 보면서 얼마나 혼이 나가도록 울었는지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제가 잘하는 걸 봐와서 그런지 많이 짠해하시고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군요. 근데 그때 큰엄마가 막내 조카였던 저에게 얼핏 스치듯이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좀 가슴에 남아요. 저기 민지야, 근데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조카 사이가 그렇게 결혼을 하자고 했다고 하고 널 챙긴다니 고맙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은 2, 3년은 만나봐야 되는 거야. 그러고도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널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다만 내가 좀 느낀 게 있어서.
그러면서 큰엄마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시며 입을 떼시는데 이때 저도 약간은 찝찝한 감이 있었어요. 니네 시어머니 말이야. 인상이 보통이 아니다. 저렇게 매서운 얼굴은 진짜 겪을수록 보통이 아닐 거거든. 지금이야 뭐 막내 아들 나이 차서 장가 보내려고 조용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이미 힘들다고 느끼면 그땐 늦잖아. 될 수 있는 한 최대로 밀어보지 그랬니? 큰엄마는 딸 셋에 아들 하나까지 전부 시집장가를 보낸 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내공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얼른 분위기를 눈치채고 저에게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시는데 진짜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 슬픔의 여운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누가 저를 진짜로 생각해 주는 말인지 어디까지 참고를 하고 어디까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 최대의 중요한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못하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때 부모님 앞으로 유산이 있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였고 아무튼 살고 있는 저의 작은 원룸도 처분하기 버거워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남편이 손을 내밀어 주면서 집만 처분하고 얼른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신혼집 준비되어 있잖아. 내가 일찍이 준비해 두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같이 살자. 원룸만 빨리 정리하고 이리로 들어오면 되지. 여기는 민지가 필요한 거 전부 다 있어. 몇 번 제가 사는 작달만한 집에 들어왔던 남편은 그 큰 덩치로 제대로 몸을 가눌 수도 없이 좁은 집을 보면서 약간 놀라는 듯 하기도 했었죠. 제가 인사드리러 남편네 본가에 갔을 때 보니까 꽤 넓고 큰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일반 중산층 치고 좀 더 잘 사는 편인 그런 집이 물씬 풍겨 나오는 구조의 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남편이 제 형편에 대해서 대강 다 전달했던지 이때 어머니는 저를 무척 안쓰럽게 쳐다보시더군요. 혼자 마침 그렇게 독립해서 나오는 중에 그런 일을 당했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유. 이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만 해도 저는 잘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날 정말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 건지 아니면 10월 뒤에 문을 열면서 환영한다는 말이었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저는 정말 몸만 오라 하면서 거의 혼잡한 환경 속에 자꾸 손을 뻗어대니 저는 단돈 3천만 원도 준비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됐죠. 겨우 예식 준비를 하는데 보태고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그리고 남편이 준비한 집에 가전을 조금 채우는 정도로만 보태게 되었던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지독하게 싫어하게 된 첫 번째 이유인 몸만 가지고 진짜 시집 온 것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딱히 어떤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정말 아수라 백작처럼 완전히 돌변하셨거든요. 혼인신고도 했겠다. 집에 가전도 드렸겠다. 식도 올렸고 완전히 우리 아들의 와이프이자 내 며느리가 되었겠다. 이제 더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진짜 여기가 어머니의 무슨 세컨하우스인 양 오며 가며 계속 그렇게 배를 주구장창 눌러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하면 적어도 이 무렵엔 본인 입으로 말은 안 하고 셋째 시누이를 시켜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야단을 치시더군요. 왜 본인이 안 하고 딸을 시켰던 걸까요? 하여간 시누이는 본인 딴에는 중재한답시고 전화를 걸었지만 아주 여실하게 지네 엄마 편을 들고 있었죠. 우리 부모님 장례 때는 세상 제 편인 것처럼 굴더니 다 가식이었던 거예요. 옳게 우리 엄마가 자꾸 드나드는 게 부담스러운 내색을 하고 있다며? 엄마가 엄청 서운해하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입장에선 막내 아들 장가 갔고 아들 집인데
못 갈 것도 없다 싶어서 드나드는 것뿐이잖아. 어른이 거기 가서 뭘 얼마나 머무른다고 그렇게 싫은 티를 내? 바쁘다면서 엄마 그냥 소파에 앉혀놓고 물 한 잔도 안 드렸다며? 엄마 서운하다고 막 울어.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와, 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집 들어오셔서 소파에 앉으신 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드리긴 했어요. 왜냐고요? 왜 어른이 집에 오셨는데 물 한 잔 내드릴 생각을 안 했냐고요? 그때 제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걸 어머니도 모르지 않으셨어요. 아침 7시 반에 아들 며느리 집에 들어오셔서는 대뜸 이런 말을 하시면서 소파에 푹 퍼 앉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다리 아파라. 여기 올라오느라고 아주 고생했다. 나 여기 좀 앉아 있다가 이따 할머니들 만나러 가야겠다. 그 리모컨 좀 줘봐라. 저는 이때 머리 말리고 남편이랑 먹었던 밥그릇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밀대로 밀어내느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 난장판에 갑자기 배를 수십 번 눌러가며 오셨다고요. 그래서 문 열어드렸더니 대뜸 눈에 불이 번쩍이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을 늦게 열어? 시어머니 이 날씨에 밖에서 추워 죽으라고? 제깍제깍 문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현관에서 확 쏘아붙이시더니 본인 아들이 뒤늦게 뛰어나와서 인사하니까 완전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세상 애틋한 얼굴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엄마 왔다. 출근하려고? 아유, 밥은 먹었어? 밥은 맛있는 거 먹었어? 네 색시가 만난 건 차려줬어? 그러면서 소파에 퍽 하고 앉으셔서는 리모컨 갖고 와라. 여기서 좀 놀다 가야겠다. 그러고 있으신 거예요. 대뜸 오셔서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는 어투가 너무 다르니 저도 화가 나는데 우리 집이 무슨 카페도 아니고 놀다 가시겠다니요. 전 출근하려고 준비하느라 전쟁이 따로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서둘러서 막 움직이고 어쩌고 하면서 내가 없는 집에 어머니는 1시간이나 더 있다가 나가신다는 게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도 일단 늦었으니까 빠르게 인사하고 서둘러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출근하고 나서 오전 시간대에 신우이한테 저런 내용의 전화를 받아보게 된 거예요. 기가 막혀서 입도 안 다물어지고 입술을 마구 물어뜯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저의를 파악했죠. 아, 이래서 날 미워하는구나 하고요. 옳게, 솔직히 그렇게 일일이 어른한테 기분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엄마가 옳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는데 받아줬잖아. 우리 영석이가 그만한 능력 갖고 집까지 해왔는데 색식감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결혼시켜서는 저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그럼 올케가 알아서 눈치껏 잘 해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가운데 껴갖고 중재까지 해야 돼? 정말 너무 피곤하다, 진짜. 이런 마음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셋째 신우이를 보고 있자니 지 바로 위에 둘인 언니들이 이혼한 것처럼 지도 똑같이 사이코 시댁을 만나봐야 정신 차리려나 싶더라고요. 큰 신우이와 둘째 신우이는 각각 2년 차로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용케 친정에 돌아오지 않고 각자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들었죠. 그래서인지 저랑 마주칠 일이 거의 없고 꼭 이렇게 셋째 시누이만 표독스럽게 저에게 연락을 해야 되고 간섭질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지내 시댁을 욕설해야 되면서 말이에요. 올케는 시댁 진짜 잘 만난 줄 알아야 돼. 우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약한지 나 같으니까 버티는 거야. 그런 와중에 올케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만나놓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 아니, 지 시댁이 어떻게나 저떻게나 저랑 뭔 상관이라고 저러는지. 전 진짜 말리는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밉단 말을 아주 뼛속 깊이 공감해요. 하여간 누가 저런 말을 만들었는지
우리말 나들이에서 상 주고 한국이 기네스북에 올려서 정식 표어나 뭔가 그런 걸로 등록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진짜 저의 오랜 결혼 생활 중 시어머니 못지않게 정말 박빙으로 절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건 이 시누이 년이거든요. 아무튼 앞서 말한 대로 제가 그닥 가진 것 없이 시집와 있다고 도끼 눈을 뜨고 째려보던 어머니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두 가지의 이유가 더 남았죠. 두 번째 이유를 따져보자면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죽일 듯이 미웠던 건 그 뒤에 친정 부모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제 첫 번째는 몸만 갖고 시집와서, 그리고 두 번째는 며느리가 천상고아로 뒤에 받쳐주는 부모님이 없어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진짜 제 뒤에 뭐라고 따져줄 어른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시때때로 저를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했어요. 딱히 일러바칠 만한 친정 구석도 없고 야단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망언을 하시더군요. 민지, 너는 말이야,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우리한테 잘해야 되는 거야. 부모도 없이 시집을 왔으니까 더더욱 시댁이며 시부모한테 넙죽 절하면서 잘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갈 쯤에는 저도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주 많이 쌓여있던 터라 거의 참지 않고 바로 받아치게 됐답니다. 결혼 3년 차쯤 되니까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새로운 막말들이 쏟아지니까요. 어머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 안 계신 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게 왜 이유가 돼요? 그러자 어머니는 지 멋대로 답을 정해놓고선 갑자기 이유를 따져 물으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논리인 걸 들키기 싫으셨나 봐요. 버럭 화를 내지르면서 저를 마구 윽박지르시더군요. 어른이 말하면 그런 줄 알아. 그런 게 다 있어. 막말로 네 신랑 말이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어디 사랑줄 장모가 살아있기를 하냐 뭐라냐.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냐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부모한테 제대로 가르침 받은 것도 뭣도 없는 것이 이렇게 떠밀려 왔으면 근본도 없는 며느리 받아준 걸 고맙게 알아야지. 그래서 더 잘하라는 거야. 네가 우리한테 진 빚이 많다고. 이 말이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해가 되는 건지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사연 들으신 분들 정말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본인이 시어머니시거나 해도 그런 것들 다 빼고 한번 고민만 해봐 주세요. 정말 며느리에게 친정 부모가 없는 게 그렇게 시댁에게 있어서 죄가 될 일인가요? 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게 왜 그렇게 생각돼야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뭐라 따지면 당연히 남편도 저에게 뭐라고 대꾸 정도는 해요. 물론 맨날 이성적인 걸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길 좋아하는 인간인지라 지가 봐도 자기 엄마 발언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말 못하겠죠.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한 핏줄이고 자기 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을 들고 마는 거죠. 엄마, 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아무튼 그런 말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 엄마 성격이 원래 좀 그런 걸 어떻게 해. 할 말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병나는 타입이잖아. 젊은 사람들이 대충 듣고 걸러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매사 이런 식이에요. 나중에는 어머니한테 심한 말을 듣고 우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아, 진짜. 아, 맨날 이렇게 일을 키울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맨날 어머니나 누나랑 있었던 일을 나한테 얘기해서 싸움거리를 만들어? 너는? 너는 내가 니네 가족 욕하면 좋아? 좋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도 그래도 안 넘어가고 받아칠 마음이 충분히 있었죠. 뭐? 내가 말하고 싶어서 해? 내가 어머니나 셋째 형님과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으로 인해서 이어진 인연 아니야? 그러니 당신한테 말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말해?
당신이 봐도 내가 당연히 화날 일인 것 같다며. 그리고 우리 가족이 뭐? 우리 친척들이 당신한테 맨날 뭐 연락하기를 해, 뭘 해? 뭘 시켜대고 전화를 하고 야야거리면서 막 부르기를 해, 뭘 하냐고. 어디서 우리 가족을 비교해? 남편은 논리가 통하지 않고 말이 딸리면 늘상 마지막에 뭔가 집어던지거나 욕설을 하면서 제 입을 막도록 하곤 했죠.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결혼 연차가 쌓이면서 남편의 이런 모습을 거듭해서 겪다 보니 스트레스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2년 연달아 유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매우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고 뭘 어쩌면 좋을지 몰라서 무척 곤란하고 괴로운 상태로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하지만 뭐랄까, 지랄 맞다고 해야 될까요? 이 망할 인간들, 정말 침을 뱉어도 모자랄 이 시댁 인간들은 저를 그냥 쉬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제가 유산으로 인해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퇴사를 했다는 것을 남편이 자기 엄마에게 전달했나 봅니다. 정말 매일같이 전화하고 서로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누구랑 뭘 하고 저녁에 뭐 할 건지 얘기하는 모자거든요. 그리하여 제가 쉬게 되었단 걸 알게 된 어머니는 그 뒤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의 시어머니들이라면 며느리가 유산해서 쉰다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은 안쓰러워서 뭔가 해먹이면서 위로를 하시는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무쪼록 건드리지 말자. 동물도 자기 새끼를 잃고 몸이 상하면 제정신이 아니라는데 놔둬야지 하시는 현명한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참 비극적이게도 말이에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세상 진짜 어디 이딴 시어머니가 다 있을까요? 제가 퇴사하고 집에서 몸도 마음도 쉬려고 했던 그 시간을 어머니는 본인이 며느리를 부리면서 하녀처럼 쓸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됐다며 무척 반기는 눈치였어요. 민지 너 맨날 바쁘다 어쩌다 하면서 내가 하는 부탁 하나도 안 들어줬잖니? 이제 집에서 노니까 핑계 그만 대고 내가 시키는 일들 그대로 다 해와라. 집도 절도 없이 몸만 들어왔으면 몸값을 해야지. 여자가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데 그렇게 팽팽 놀면 안 돼.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온갖 정신이 사나워지면서 세상 모든 혐오감이 진짜 피가 거꾸로 쏠리듯 모두 어머니에게 하나로 몰려드는 게 느껴졌어요. 이때 분을 겨우겨우 사귀면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달하듯이 아주 간절하게 어머니에게 부탁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뭐 때문에 퇴사하신 건지 아시지 않나요? 저 좀 쉬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사도 절대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더 덧나서 큰일 날 수도 있고, 하여간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에요. 돈 준다는 회사도 그만둔 걸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사정까지 구구절절 말해야 한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도통 말이 안 통하고 독불장군 같은 고집스런 인간이니 굳이 수고를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악랄한 인간이더군요. 그게 뭐? 그게 뭐 어쩌라고. 아, 내가 너보고 무슨 장독대를 들라고 했냐, 집안 가구를 옮기라고 했냐. 그냥 내가 부탁하는 서류나 이런 거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뭐 아프면 먹고 살고 살림도 안 하고 굶어 죽을 거야? 아, 그거 아니잖아. 어차피 네 집 살림하면서 장 보고 뭐도 하고 세금도 내고 공공기관도 다 처리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나도 요즘 몸 마디마디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네가 그런 일 좀 대신 해줘라 이거지. 뭐 살면서 유산 너만 하냐? 아유, 나도 네 신랑 낳기 전에 유산 몇 번 했어. 다 그런 거다. 엄살 부리지 마. 아, 진짜. 이때 정말 이 말을 멍청이 내 귓속에 넣고 있는 제 자신이 이제 미워질 지경이더라고요.
뱃속에 품고 있어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었던 아이를 또 떠나보내고 혼자 베란다에서 헛생각도 했던 저에게 어쩜 이렇게 지독하게 굴 수 있을까요? 이때 처음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일찍 두고 가신 것에 대한 야속함을 느꼈죠. 이런 상황을 알고 쫓아와서 호통을 치고 다 뒤엎어버릴 친정 아빠라도 계셨다면, 그랬다면 어머니가 차마 저 따위 소리까지는 못하고 속으로 아끼지 않았을까. 내가 진짜 별의 별 말을 다 듣고 사는구나 싶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저는 결과적으로 몹시 끌려다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때 남편이랑 매우 험악하게 싸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자꾸 어머니랑 부딪히는 걸 못 견디겠다며 온 몸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돌연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민지야,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어떻게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엄마랑 싸워?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미워해?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때 저는 정말 절벽에서 누가 밀어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유산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저를 위로는 못해줄 망정, 가장 그 역할을 크게 해줘야 할 남편이 저를 버리겠다는 투로 말을 했으니까요. 아마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그까짓 이혼해버리지 그랬냐, 뭘 답답하게 그 말에 더 기가 죽어서 벌벌 기었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요,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이래저래 훈계두는 것처럼 쉽게 가지 않아요. 가끔 저도 여기 사연 보면 너무 남의 일을 쉽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본인 일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저는 이 무렵 당연히 이혼이라는 소리가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정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지 5년도 채 안 되었을 때였고, 결혼 생활도 비슷한 연도였고, 무려 유산을 2번이나 하고 심신이 지쳐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강아지라도 제 옆에 있어줘야 할 판에 제 가족이 되겠다며 옆에 있었던 남편은 갑작스레 이혼 선언을 해버렸으니까요. 세상 모든 것이 저를 거부하고 다 멀어지려는 느낌이 들어서 몹시 겁이 나고 불안정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때 저는 수시로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입술을 뜯고 하도 뜯어서 구순염인지 뭔지 아는 입술 염증까지 걸렸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보기 흉하다며 놀려대시더라고요. 아이고, 야, 너는 입술 꼬라지 좀 봐라. 그게 뭐니? 무슨 창난젓이냐? 그런 젓갈도 아니고 아주 숭해서 못 봐주겠네. 어? 네 꼬라지를 하고 있으면 네 서방이 퍽이나 아이고 우리 이쁜 섹시 하면서 다가오겠다 아주. 나 봐라.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으니 네 아버님이 딴 생각 못하는 거야. 여자란 착오로 말끔하게 하고 있어야지. 하여간 천박하게 그 입술 꼬라지가 뭐냐. 아우 정 떨어져. 그러면서 낄낄대고 저를 골려대시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별의별 생각이 머릿속으로 다 들더라고요. 저놈의 노인네, 진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할까. 내가 먼저 죽어버리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이혼이라는 말에 겁을 먹어 눈치 보는 게 보였는지 자기가 아주 작전을 잘 세워서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는 듯 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상황을 보고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마치 개를 야단쳐서 다시 훈련시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듯 시시때때로 큰 소리로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뭐야? 우리 엄마가 낮에 그러고 가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너 지금? 좋아. 그럼 이혼해. 너 진짜 정신 못 차렸네. 너 말이야. 지금 우리 셋째 누나도 벼르고 있어. 길에서 누나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휙 가버렸다며? 누나가 너 표정도 음침하고 아주 무뚝뚝해서 꼴 보기 싫다고. 어쩜 가정 있는 여자가 그렇게 음침하고 죽을 상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재수없다고 하더라. 진짜 너 왜 그러냐? 이래서 사람들 보는 눈 다 똑같다니까. 내 눈에도 꼴불견인데 다른 사람들이 봐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네 잘못이 뭔지 알아?
이렇게 끊임없이 만사 모든 재수 없는 일을 나에게로부터 온다는 공식이라도 있는 건지 시어머니, 남편, 셋째 시누이 이 셋은 삼각형처럼 돌아가면서 저를 골려댔습니다. 마치 공을 주고받기라도 하듯 저를 공으로 삼아서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번엔 시누이에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아들에게로 이렇게 동네 공차듯 저를 굴려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가질 결심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됐죠.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하고 정말 멍청이처럼 내 잘못이라고 생각도 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자꾸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듯 하더라고요. 저들이 이상한 거지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제가 왜 반복해서 느꼈냐면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며 이제는 아이 없는 걸로도 구박받게 되었던 때에 터지던 일들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저렇게 저를 싫어했던 이유 중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아이를 못 낳아서 이거예요. 앞에 두 가지 이유만큼은 확증은 없지만 그냥 이거일 게 분명해요. 아니면 혹은 이유가 없거나 그냥 며느리랍시고 들어왔는데 만만한 존재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혀야지 하는 심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여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세 가지 이유 모두 돈이 없고 친정 부모가 없고 애를 못 낳아서라는 아주 쓰레기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 큰딸과 작은딸이 시댁에서 이혼당하고 왔을 때에는 그렇게 무슨 마녀처럼 저주를 퍼붓고 그쪽으로 잠도 안 잘 거라고 욕을 해대더니 자기가 그 집 사돈들보다 더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된 건 모르는 거죠. 어머니와 셋째 시누이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셋째 시누이는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저한테 지네 가문이 어쨌고 하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놈의 지네 가문은 무슨 이혼을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뭔가가 있나 봐요. 이쯤 사촌 시동생이 아들 하나를 두고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 딴에는 어쨌건 안 좋은 일이니 안타깝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명절날 셋째 시누이가 저를 앞에다 두고 글쎄 은근히 저를 까듯이 그 사촌 시동생 얘기를 빗대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집에 가서 내내 곱씹으면서 진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을까 몇 번이나 고민을 했어요. 영훈이 부인 말이야. 예전부터 볼 때 인상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지 이혼하겠다 싶더라고. 보니까 뭐 친정엄마가 안 계신다며? 그래서인지 애가 근본도 없고 어른 보면 인사할 줄도 몰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고 얼굴도 시커멓고 우울해서는 애기도 되게 늦게 들어섰다며? 당연히 그럼 이모들은 며느리 미울 만도 하지. 안 그래? 그리고 말이야, 엄마도 없이 그지같이 살다가 우리 영훈이 같은 신랑 만나서는 없이 살던 애가 아주 씀씀이면 커져버렸다잖아. 지 주제도 모르고 뭐 돈을 그렇게 예쁘게 쓴다며? 하여간 된장녀처럼 그렇게 맨날 옷이며 가방이며 사들인대나 봐. 그래서 없이 살던 것들이 하나같이 역겹게 저렇게 허세를 부린다니까. 이혼 당해도 싸지 뭐.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부들부들 떨었던 것은 그간 셋째 시누이가 은근히 말로 저를 공격할 때 써먹었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보고 부모님 없이 자라서 예의가 없다며 시어머니 생신을 해마다 며느리가 본인 집에서 거하게 차려드려야 하는 것도 모르고 안부 전화도 매주 안 드린다고 뭐라 했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에요. 저희 친척 고모가 물려주신 명품 가방이 3개 있어요. 결혼할 때 딱히 다른 건 해주지 못하고 그냥 가방을 주시겠다며 결혼해서는 이런 거 아마 못 살 테니까 미리 받아두라고 거의 새거나 다름없는 걸 주셨어요. 그걸 제가 시댁 모임에 몇 번 들고 갔었는데 언제는 한 번 이렇게 물었거든요. 올케, 그거 짝퉁 아니야? 뭔가 짝퉁 같은데? 아우, 그런 거 메고 다니면 쪽팔리지 않아? 우리 영석이 얼굴 생각하면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 애가 하는 것까지 다 의심받겠어. 네?
이거 정품 맞는데요? 집에 보증서랑 영수증까지 다 그대로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입을 삐뚤게 악물더니 갑자기 또 건수를 잡았다는 듯 바로 생글거리면서 묻더라고요. 그래? 어머, 그럼 이거 올케가 직접 명품 매장 가서 산 거야? 이런 거 정품은 보통 2, 300 하잖아. 올케가 그럴 돈이 있어? 영석이 돈으로 다 산 거 아니야? 우리 영석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가방 하나 따위에 2, 300을 써? 돈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어떡해. 아무리 없이 살다가 돈 생겨 좋을지 몰라도 말이야. 우리 영석이 너무 짠하다. 그래서 이때 제가 딱 정색을 하고 더는 선 넘지 말라고 아주 건조하게 말을 했어요. 형님, 이거 저희 고모가 물려주신 거예요.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고요. 이제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뭘 없이 살다가 돈이 생겨서 좋아해요. 저 두어 번 휴직했던 거 말고 저도 직장 다니고 일하고 있는데 제 형편이 뭐가 어때요? 막말로 제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러다 신우이는 진짜 이 마귀 할멈 같은 인간은 지 엄마를 똑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이죽거리면서 또 제 약을 올리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어머, 어머, 우리 올케 화났다. 엄마, 영석아, 이리 와봐라. 올케 화났어. 아유, 참나. 또 예민하게 군다, 진짜. 하여간, 우리 올케 무서워서 말을 못해. 아, 왜 그래, 진짜, 정말. 농담도 못해. 맨날 그렇게 눈 부릅뜨리니까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무서워하지. 우리 이모도 그렇고. 올케 너무 인상 어둡고 무서워 보인대. 그러는 지는 심술독이 아주 여기저기 쳐올라서 눈매도 사나운 주제에 지 얼굴은 거울도 안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저도 어지간히 분노가 많네요. 정말 시누이와 어머니를 생각만 해도 가슴에서 뭔가가 용솟음 치듯이 불이 막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튼 시누이가 저렇게 돌려서 까댄 것과 달리 저는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개같이 일해서 정승같이 쓰자는 마인드가 어느새 제 안에 자리 잡혔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다 쟤네들 덕분이에요. 돈 없이 왔다고 무시하고 지네들 집보다 돈이 없다고 아주 상무시를 해대니 내가 다시는 돈 때문에 니들한테 서름 당하지 않겠다. 이를 박박 깔게 된 거죠. 간혹 제가 아팠을 때조차도 시댁은 절대 제 입장을 봐주지 않고 그렇게 굴려먹고 시켜먹었거든요. 아프다, 병원 가야 한다 하소연을 해도 저렇게 말을 독살맞게 하거나 비꼬면서 불러댔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본인 아들이자 본인 동생인 제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와 어머님은 그렇게 제 욕을 해댔어요. 그러니 곧장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주 버럭 화를 냈어요. 너 우리 엄마랑 누나 말 안 듣고 왜 그래 진짜? 혼나볼래 제대로?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여기까지 쓰고 보니 갑자기 좀 서글퍼지네요. 당시 나이가 30대 중후반에 접어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죄가 있어서 40대 후반인 남편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아야 했을까요? 10살짜리 어린애도 아닌데 뭐 그렇게 야단 맞고 혼나야 할 일에 있어서 시누이와 어머니의 감시를 받고 고자질을 당해가며 욕을 먹어야 했던 걸까요? 저는 길을 걸으면서 맑은 하늘을 봐도 기쁘지 않았고 주변에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코로나가 왔다가 조금 해소되어 가려는 와중에도 조금의 감사나 어떤 인식조차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코로나에게 고마운 게 있다면 그놈의 망할 정말 역병 같은 시댁 모임을 대폭 줄여서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욕심부려서 기어이 만나려고 치면 누가 주변에서 확진이 되거나 혹은 가족 중 누가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걸려서 바닥을 기어다니고 죽을 상이 될 정도가 돼서 아무리 악을 쓰고 모이고 싶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지경이 됐죠. 코로나를 겪고 있다 보니 저도 새삼 드는 생각이 말이에요.
세상 만사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있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그런 생각이 두둥 떠오르는 거예요. 남편도 이때 무슨 날개 피고 나대던 호랑이가 갑자기 날개도 꺾이고 발톱도 빠진 양 맨날 자기 뒤에 들러붙어서 이래저래 사주하던 누나나 엄마가 없으니까요. 약간은 낑낑대고 눈치를 보더군요. 뭐 여전하게 참견은 있었지만 단지 이전보다만 심하지 않은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런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일이 커질 판에 코로나라는 삭막한 사태 안에서 겪게 되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검사할 것도 많고 병원 절차도 너무 복잡해지고 하나하나 따지기 힘들어지고 진짜 지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에게 있어서 교통사고라는 건 되게 큰 트라우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기도 했고, 이후로 운전대 잡는 것에 대해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도 시댁 심부름에 시달리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했고, 그날도 되도 않는 무슨 놈의 바디필로우인가 뭔가를 사서 시댁에 갖다 달라는 어머니 부탁 때문에 간 거예요. 어머니가 뭐 허리가 아프다 어쩌다 네가 가서 사와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오라고 얹혀지는 데다 왜 그리 많은 건지 제 휴일을 본인 시간처럼 부려먹으려고 하시더군요. 이골이 나서 빨리 이거 갖다 드리고 끝내버리려고 하던 차에 그만 예상치 못했던 그렇지만 워낙 혼잡하고 사나운 그 지점에서 사고를 겪고 말았어요. 의식이 없을 정도로 막 최악의 사고는 아니었지만 저는 여기저기 뻐근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모로 공포감이 밀려오는 게 체감되더라고요. 응급실에 실려와서 보호자인 남편에게 연락이 가고 저랑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게 어머니라서 어머니에게도 연락을 했죠. 그래도 일단은 가족이랍시고 제일 먼저 온 게 어머니셨고 몇 분 안 되어 금방 남편도 헐레벌떡 도착을 했더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 어머니는 저와 마주한 순간 제일 먼저 건넨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믿어지시나요? 야, 저기 그 뭐야, 그거 바디피 뭐야, 그거 있잖냐. 안고 자면 좋다고 했던 거, 그거 어딨어? 걔 혹시 터졌어? 아우, 그럼 새로 사야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정말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듯 다시 말로 못다 할 스트레스가 밀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온 며느리를 보고 제일 먼저 건네는 말이 그건가요? 전 어머니의 생필품 목록보다도 못한 생명줄이라 그건가요? 속으로 정말 피 섞인 워낙에 많이 고여있고 또 고여있던 그 깊은 옹달샘 같은 한숨이 막 섞여 올라오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그나마 옆에서 좀 거들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참 엄마. 민지 지금 사고 나서 누워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찾아볼 테니까 그런 얘기 하지는 마. 이렇게 남편이 뭐라 하니까 간호사가 옆에서 힐끗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 간호사도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듣긴 했는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막 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CT를 찍겠다고 하는데 아들이 저렇게 대외적으로 며느리 편을 들었던 게 못마땅하셨는지 어머니는 거기서 희대의 망언을 또다시, 아니 웬만해서 그런 망언을 또 듣기 힘든 수준의 엄청난 얘기를 퍼부어 버리시더군요. 그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서 어머니를 쳐다볼 정도였으니까요. 야, 저기, 뭐 멀쩡해 보이는데 그런 걸 찍냐? 네 서방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걸로 낭비하지 마라. 무슨 CT야? 그거 돈 많이 나오는 거죠? 아유, 다 돈 낭비다. 괜찮아. 하루 쉬면 나으니까 그냥 찍지 말라고. 알았냐? 이러면서 마구 윽박지르고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이 앞전에 저와 눈이 마주쳤던 간호사는 저와 어머니를 연신 돌아보면서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사고고 뭐고 그냥 눈앞에 누가 좀 저 어머니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며
온갖 환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귀 옆으로 뚝 떨어지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 저를 다급하게 불렀어요. 이런 호칭으로 부를 사람은 아마 한 명 정도밖에 없을 텐데 혹시 제가 거기에 온 건가 싶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뿌얘진 눈을 대강 닦으면서 위쪽을 얼른 쳐다봤더니 제 눈앞에는 안경을 쓴 병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긴 해도 얼굴은 코로나 전부터 낯이 익어서 그런지 마스크 쓰셨어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대충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괜찮다고 말을 했더니 병원장님이 곧장 빠르게 주변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얼른 사모님 VIP실로 옮겨드려. 얼른! 순간 저도 제가 온 게 그 병원이었던가 싶어서 어리둥절하던 차에 주변에 있는 병원 스태프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남편도 놀래가지고서는 어딜 가냐고 물어보는데 병원장님은 이미 어딘가로 이동하셨더라고요. 어딜 가? VIP실? 왜? 저도 약간 어리둥절하던 차에 간호사들은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여간 이동하고 나서 그 뒤에 정황들을 대충 말을 하긴 했죠. 그때까지 득달같이 따라와서 자기 아들과 자석처럼 붙어있던 어머니는 제가 떠듬떠듬 옮기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지 어쩜 그렇게 눈에 실핏줄까지 튀어나올 기세더라고요. 아, 여기 나랑 조금 관계가 있어. 전에 기부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안면이 없진 않아. 이걸 바란 건 아닌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네, 감사하게. 제 말에 어머니는 또 이거 잘 걸렸다 하고 아주 잡아 쳐 때려야겠다는 기세로 저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기부? 네가 기부? 야, 무슨 지나가는 팔푼이 개가 없겠다. 네가 주제에 무슨 기부를 해? 보나마나 이거 아주 정신이 돌았네. 제대로 미쳤구만. 야, 어디 적선을 받아도 모자랄 그지가 시집와서 우리 아들 덕에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네가 꼴에 기부를 해? 그걸 갖고 지금 이런 돈으로 덕지덕지 처바른 병실을 쓰고 앉았어? 이게 아주 진짜 호강에 겨워서 똥을 싸고 앉아있네. 진짜 이딴 것들을 위해 보호자 병실이며 응접실까지 딸려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순간적으로 정말 낭비처럼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잠깐 머릿속 쩌르르 하는 고통을 느꼈다가 다시 찬찬히 말을 했어요. 제 말을 듣는 중에 남편도 눈이 무슨 농구공 마냥 동그래지고 그 뒤에 있던 어머니는 어디서 누가 억지로 얼굴을 손으로 차륵 어그러뜨리듯 밀어대는 건지 구기고 또 구겨서 아주 사악한 인상을 뿜어내더라고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나가세요. 제가 제 돈으로 했다는데 왜요?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 제 돈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한 거예요. 두 분 재산 제가 상속받은 걸로 한 건데 어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데요? 뭐? 상속, 재산? 어머니는 생전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처럼 눈을 번뜩거리며 저를 막 노려보시더니 그 재빨리 굴러가는 잔머리 안에서 대략 말귀를 알아들었나 봐요. 어느새 표정이 찬찬히 풀어지시더니 너무 징그럽고 악랄하게도 말투를 막 어그러뜨리고 어떻게든 순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있었냐? 언제? 아니, 얼마나 있길래 이런 데를 그냥 네 신상 알아보고 주는 거야? 얼마나 있길래? 별로 어머니에겐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듣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을 하자면 이곳은 심장 관련된 병원이에요.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남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심장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저는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지만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적어도 제가 초등학생 무렵까지는 이런 심장병 관련 행사나 소아암 행사 같은 데 다니시기도 하고 기부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봐왔었어요. 그러니 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땅히 유서가 없기는 했지만 두 분의 행적을 볼 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오래도록 두 분이 마음을 두고 돌아보셨던 병원 쪽에 재산을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고 결코 적지 않은 금액, 일반인이 편하게 떠올리기 힘든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결혼하고 나서 어차피 유산 처리하는 부분은 오롯이 제가 해야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는 시어머니와 시집의 괴롭힘 안에서 조용히 처리했던 부분이었어요. 하도 돈으로 무시해대고 저한테 난리부르스를 쳐대는 것들을 볼 때마다 몇 번이나 돈으로 눌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저도 인간이니까요. 그렇다고 여기에 기부하는 돈을 갖고 뭘 어쩌겠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오래도록 반복해오던 일이었고 저도 어릴 때 간간히 참여하기도 했던 행사니까요. 아무튼 그리해서 병원장님과 나름 안면이 있고 이번에 응급실로 실려올 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알아봐 주신 것은 저희도 희한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정황을 자세히 말하진 않고 대강 뭉뚱그려 말했더니 어머니는 끈질기게 붙어서는 계속해서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던져대는 거죠. 저는 더 듣고 싶지 않고 갑자기 낮추고 톤을 바꾼 저 목소리가 너무 역겹게 느껴져서, 그리고 이런 사고까지 당하고 이런 꼴을 당해서도 저 집안에 굴러다니는 베개만도 못한 제 꼴을 보니 그냥 다 끊고 잘라서 정리해버리고 싶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수천 번이나 떠올렸다가도 자제하고 참았던 그 단어를 이제는 제 입에서 올리게 됐어요. 어머니, 다 필요 없고 다 짜증나니까 좀 나가세요. 며느리가 그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인간으로 보이세요? 저 베개만도 못하게 다룰 때는 언제고 이제 갑자기 돈 갖고 있는 인간으로 보이냐고요. 아, 당신도 썩 꺼져. 평생 엄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뿌앵뿌앵 거리면서 살라고. 안 꺼져? 이런 제 말에 그냥 네 알았어요 하고 나갈 인간들이 아니긴 해서 10년간 단련되어 그 맷집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에 한마디 더 얹었어요. 솔직히 저 돈 없지 않아요, 어머니. 어머니하고 이 인간이 저를 진짜 어지간히 부려먹었던지, 안 그랬으면 순탄하게 애기도 갖고 어머니 아들이랑 적당히 살면서 돈은 제가 나중에 보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황금알 낳는 거위랄까? 이 말을 제 입으로 하는 것도 뭐하지만요. 뭐 저는 죽은 문턱에 갔다 와 보니까 배는 게 없어요. 어머니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평생 아들이랑 그 돈 푼도 안 되는 집구석 하나 갖고 궁상이나 떨며 살다 죽으세요. 아우, 당장 나가라고요.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온 얼굴에 피가 다 쏠리도록 고래고래 괴성을 질러댔어요. 치료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병원에서는 제가 안정을 취하길 바랬겠죠. 그리하여 정말 딱히 계기만 없었을 뿐 제 마음 안에서는 이미 지워져 버렸던 이 인간들과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제 손으로 잘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보통 악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곧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 우리는 너를 가족으로 생각한다 하면서 별 그지 같은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남편은 그나마 양심이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엄마 뒤에 숨어서 눈치 보고 있는지 몰라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제 안에서 결심은 더더욱 확고해지고 있어요. 결단코 이 인간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그동안 쥐죽은 듯 살아왔어도 앞으로의 미래엔 이 인간들을 싹 지워버릴 거라고 말이에요. 현재 몸은 아직 회복이 덜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감사하고 있고요.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저의 우유부단한 성질을 완전히 뚝 고쳐놓는 계기가 되었던 것,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간의 고생했던 일들은 살면서 계속 노력하며 새로운 날들을 그 위에 덮어 씌워가면서 잊어가고 싶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